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법 공부했던 거 한번 뭐 공부했었어? 행정법. 응?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한 것 따지면 국가가 행정을 할 때는 법치행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 법에는 크게 성문법 있다. 그죠? 성문법. 종류가 쭉 있었지?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거, 국가의 행정기관이 만든 거,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뭐 이런 거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지방공무는 지방자치단체법인, 조례, 규칙 이런 성문법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근데 성문법만으로는 이게 이제 다 만비가 되기 힘들어서 성문법이 없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불문의 법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또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문의 법으로 인정되는 게 관습법, 판례법, 그다음에 조리. 응? 근데 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일반 원칙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잖아. 그래서 뭐 이제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되는 법원칙, 이 원칙 위반하면 위법으로 인정되는 건데 뭐 있었어? 기억나는 거. 필요 이상으로 과잉 조치하면 안 된다. 비례원칙. 응? 그다음에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국민 평등원칙. 또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어떤 업무 처리 기준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 그죠? 그런 거 있었고, 또 뭐야? 또 행정위원회 국민에게 뭐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약속했거나 한 조치 뭐야? 국민이 아무 잘못 없이 신뢰하고 따랐다면, 응? 그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공부했었지. 그다음에 또 행정 조치하는 원인이나 이유, 목적하고 아무 관계없는, 실제로 관계없는 조치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응? 그래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우리 국가와 국민 사이에 어떤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서로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응?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안 맞게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면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거와 관련된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공부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재로 보면 제6조를 공부할 차례야. 그렇죠? 제6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응? 행정법의 효력 내지는 효력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포인트는 주로 성문법에 이제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정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까지 효력이 있는 건지, 응? 궁금해지는 거 있어. 여러분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 법률을 만들면 북한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 북한 사람에게도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걸까? 응? 지역적으로 말이야. 응? 또 북한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법 적용되는 걸까?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세 가지 얘기를 해. 시간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기 시작할까? 응?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 누구한테까지 효력이 이 법이 적용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시간적 효력, 대인적 효력,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역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이 행정법의 효력이라는 이 효력 범위에 관한 논의는 곧잘 나와요. 그래도 응? 시험에 한 꼭지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 시간적 효력 나왔어요. 그죠? 자, 시간적 효력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야? 효력의 발생. 언제부터 법이 만들어지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까? 행정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까? 자, 거기에 시행일 이렇게 항목 자르죠? 한가로 1번 시행일.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일까? 법이 효력이 생겨서 적용되는 것일까? 그런데 대부분의 법은 만들면 어떻게 해놓을까요? 거의 99.99% 법 만들면 맨 끝에 이제 부칙이라고 있어. 법 몇 조 쭉 본문 규정 쫙 해놓고 맨 끝에 가면 부칙 해놓고 부칙제 몇 조 여기 보면 이 법 규정은 뭐 언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규정을 둬요. 그러면 딱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날짜를 명시해 놓으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날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됐냐? 이런 궁금해지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자, 시행이랬고 법령 있죠? 응? 거기 숫자가 있는데 요거 좀 암기해야 돼. 동그라미 1번 끝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는 전제가 있어. 동그라미 1번 끝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부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대요? 이 법 만들었다 하고 국민에게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20일이라는 숫자 암기 필요. 그러면 자, 이 문장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까 무슨 말했어? 어떤 법 만들면 대부분의 법은 언제부터 효력 생기다 특별한 규정을 둔단 말이야. 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규정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응? 근데 만약에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없는 경우가 특별한 규정을 안 두고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는 걸로 한다. 응? 알았죠? 20일. 하지만 예외도 있어.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또 이렇게 써놨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적어도 국민이 이런 법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떻게 된대? 공포한 지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을 두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또 숫자 외워둘 거? 숫자 30 외워야지. 응? 그러면 30은 뭐와 연관돼? 첫째 줄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의무를 부과하는 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의 법은 뭐야? 조금 더 늦게 시행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법 만들었다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둬라. 그런 말이에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0일, 동그라미 2번 30일 유의해둬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 법령은 국가가 만드는 법이야. 응? 근데 그 밑에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조례와 규칙도 어떻게 돼 있어?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생기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뭐 원칙대로 가니까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방가르 2번 공포 방법 이것도 공부해야 돼. 응? 이거 새 책이면은 지금 66쪽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포가 뭐야? 응? 이 법을 만들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포한다 그래. 응? 그러면 거기에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묻는 거죠. 공포 방법. 자, 국가가 만드는 법령. 동그라미 1번 쭉 보니까 법령. 응? 헌법을 개정했을 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을 때, 외국과 조약을 맺었을 때, 대통령이 만든 법, 총리가 만든 법, 장관이 만든 법, 부령, 이거 공포, 뭐 이런 거는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뭐에다 하래? 밑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관보의 게재. 밑줄. 관보가 뭐야? 관보라는 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관보라 그래요. 응?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교도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응? 법령은. 그리고 우리 새 책을 기준으로 보면, 자, 이 색깔 입힘대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도 신문, 우리 일간 신문 같은 거 생각하면 신문하면 옛날 같으면 다 종이 신문만 있었지? 근데 지금은 뭐 있어? 인터넷 신문도 있죠. 전자신문. 응?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도 옛날에는 종이 관보 있었어요. 종이 관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전자 관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정부 발행 신문을 띄운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거 법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하면서, 만약에 종이 관보의 법령 실어놓은 내용하고 전자 관보에다가 이제 이 게재한 내용하고 이게 다르면
서로 틀리면 종이관보가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종이관보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한다고 돼 있었어. 그런데 2018년 작년 10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응?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이게 게재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 여러분들 새 책 갖고 있는 분은 그 셋째 줄에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어떻대요? 동일한 효력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좀 밑줄 쳐주세요. 요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시험에. 응? 그래서 우리 책이 예전 책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거 거기다 고쳐놔야 돼. 고쳐놓든가 그 법령 공포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 가진다. 그리고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동일한 효력 가진다. 요거 기재해 놓으세요. 지금 2020년 반 새 책이 아닌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요거 기재해 놔야 돼. 국가에서 법 만들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하는 방법은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는 종이관보도 있고 전자관보도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양쪽에다 올려놓은 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예전에는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었어. 그죠? 그러나 지금은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는 거. 응? 왜 이렇게 법을 개정했냐면 전자관보가 막 비중이 더 커지는 거야. 사람들이 더 전자관보를 많이 봐요. 응? 종이관보는 관공서 비치해놓고 이렇게 찾아가야 보는 건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막 다 법제처 이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관보 발행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다 열람해보고 하니까 이게 더 비중이 커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일한 효력까지 주게 됐어요. 응? 네. 자, 그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공부하면서 캐치한 게 뭐냐면, 국가가 만드는 법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게 돼 있구나. 이걸 알았어.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또 체크해야 돼.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2번의 키워드는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 이거 밑줄 쳐.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요거는 결국 읽어보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포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디다 한대?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거기다 하면 그 옆에다 써놔. 관보에 게재 X. 응?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하는 건 관보에 게재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2 이상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 거지. 응? 그 점 유의.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법률이잖아. 법률이라는 건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이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들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그럼 통과시킨 다음에 그러면 통과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보내요. 대통령한테 이거 국민에게 공포하시오. 응? 그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한테 보내는 걸 우리 이송한다 그래. 법률안을 이송한다. 국회의장이. 응? 근데 대통령이 이 법에 찬성 안 하는 거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찬성을 안 하고 반대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 그래요. 응? 그래서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 반대 이유를 붙여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럴 때 국회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이 법에 문제 없다, 응? 이렇게 생각하면 국회에서 다시 또 심사해가지고 다시 통과시켜요. 근데 요 다시 통과시키는 걸 재의결이라 그러고, 이때는 국회의원 숫자 과반수 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더 많은 수의 의원이 찬성,
그래서 다시 통과시키는 건데 그걸 재의결한다 그래. 그럼 재의결을 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서 다시 또 대통령한테 공포하고 또 보내거든.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반대를 해. 그러면 이제는 다시 국회로 대통령이 되돌려 보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대통령은 여전히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를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갖고 있어요. 공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국회로부터 저 재의결된 거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나도록 공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법률은 확정 난 걸로 치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야?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원래 법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건데 서로 막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한다. 응? 근데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안 쓰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배경을 설명한 거야. 예전에 이제 한 문제 한 10년쯤 전에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뭐야? 그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게 아닌 거 고르시오. 정답은 이제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하는 거. 응? 이게 답이긴 했어. 어쨌든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천광역시라든지 여기 미추홀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문을 발행해요. 인천광역시보 신문 발행해요. 미추홀구 구보도 발행해요. 이런 걸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뭐라고 불러? 공보라고 부릅니다. 응?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 응? 이런 법 만들었다. 공포. 어떻게 해? 동그라미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는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한다. 응? 그죠? 공보 게재. 응? 중앙정부는 관보 게재하는 게 원칙이고, 응?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신문 공보에 게재한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 지방의회에서 조례 이런 거 만들었다고 통과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서 되돌려 보내. 다시 통과시켜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전히 반대하고 공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지방의회 의장이 예외적으로 공포할 때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뭐야? 관공서 게시판에다 게재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한다. 응? 이거는 꼭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응?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게 국가직 공무원 시험 보고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보잖아. 국가직에서는 이거는 안 내는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2항 같은 걸 내는 경우 문제를 냈었단 말이야. 응? 조례 규칙 공포 방법 이런 거.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키워드 교육 규칙 공포. 교육 규칙에다가 포인트. 교육 규칙이면 누가 만드는 법일까요? 교육 규칙. 규칙은 원래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인천광역시장, 미추홀 구청장처럼 지방자치단체 장이 단독으로 만드는 법이야. 규칙이. 근데 교육에 관한 규칙이라고 만드는 거 있지? 교육규칙. 교육규칙은 누가 만들면 교육감이 만들어요. 각 시도에. 응? 근데 교육규칙 만들었다고 공포, 방법, 주민에게 공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쓴대? 시도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든가 일간신문에 게재하든가 시도교육청 게시판에 게시하든가 하는데 여긴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다. 교육규칙 공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둘째 줄에 동시에 뭐 하래? 해당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그러니까 야, 여기 교육규칙에 대해서 특이한 거 하나가 있다. 다른 것들은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없잖아. 국가의 법령도 그렇지 않고, 그죠? 응? 일반적인 조례 규칙도 그렇지 않잖아. 교육규칙만 여기에 특이하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요거는 교육규칙에만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응? 그게 특이한 거, 그 정도 체크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또 공부한 게 뭐였냐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응?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제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만약에 법만 만들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규정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이렇게 발생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그랬지? 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적어도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하라고 그랬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뭐가 있냐면 공포한 날부터라는 문구가 있었잖아. 그럼 공포한 날부터 할 때 공포한 날은 언제냐 시점. 그때부터 뭐 20일 계산하고 30일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그럼 공포한 날 이꼬를 한자말로 줄이면 공포일이 되는데, 공포한 날, 공포일이란 어느 시점이라고 법이 또 명시해놨어요. 요거 밑줄 쳐주세요. 자, 공포일 법령 언제래? 국가가 만든 법률과 명령. 1번 공포일은 언제래요? 응? 해당 법의 내용,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밑줄 쳐주세요.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에요. 이거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거, 이 법 만들었다고 공포한 날 이꼬로 그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라고 법으로 명시해놨대. 그런데 야,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발행된 날이 어느 날을 말할까?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걸까? 이게 또 해석이 궁금해져. 야,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언제일까? 그 날짜가 그날 발행했다고 날짜 찍히면 그날 오전 0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응? 아니면 뭐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시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사실 이 발행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요게 저 해석이 이러쿵저러쿵 많아요. 그런데 요 발행된 날은 이날로 잡자, 요 시점으로 해석하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져 있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뭐라 했어? 발행된 날은 언제로 본대? 도달주의라는 관점에서 최초 구독 가능 시. 요 단어가 밑줄 쳐주세요. 최초 구독 가능 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최초 구독 가능 시점으로 해석한다니. 그럼 최초 구독 가능 시점이 뭐냐면 그 법이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나 신문을 국민이 최초로 구독할 수 있는, 최초로 볼 수 있는 시점. 그때가 그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시점으로 본다는 거지. 응? 따라서 자, 발행된 날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국민이 보려면 최초 구독 가능한 시점으로 해석을 한다. 응? 요렇게 해석하는 게 지배적인 학자들의 입장이자 우리 법원이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다. 그렇게 연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지방자치단체법인 조례 규칙은 논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조례 규칙이 공포된 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응?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똑같은 논리야. 응? 그리고 뭐 해석도 다 똑같이 하죠.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알아보기 하자. 자, 판례에서 1번만 중시합시다. 1번을 보면 1번에 뭐가 나왔어요? 관보 게재일, 관보에 게재한 날이란 어느 날 말한대? 인쇄된 날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실린 관보가 전국의 보급소에 배포되어 이를 일반 국민이, 일반 사람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우리가 이거 뭐를 좀 풀어 쓴 거야? 우리가 위에서 읽은 최초 구독 가능한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걸 풀어 쓴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게 인쇄된 날짜가 아니고 국민이 최초로 볼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발행된 날을 해석한다. 응? 확인한 거죠? 1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 쌍가루 2번 소구표 금지의 원칙과 예외 그랬죠? 여러분들 소구표라는 단어 알았다. 여러분 소급한다. 소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이에요. 응?
그러면 소급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소급효겠죠? 근데 이거 보자. 그러면 법을 새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신법을 새로 제정했다. 그럼 법을 새로 제정하면 이 법은 이 법 제정해서 시행하기로 한 날 시행일, 이 이후부터 생기는 일에 이 새 법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새 법,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된 날 그 이전에, 그 새 법을 만든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새 법을 적용해도 될까? 하는 문제야. 응? 그런데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 놓고, 지금은 다 문제 안 되는 거야. 마음 놓고 행동해도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 놓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법이 제정이 되더니 한 달 전에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어떤 행동을 하기가 두렵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은 아무런 처벌 대상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어서 나 했는데 한 달 뒤에 법이 만들어서 이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법치주의하자. 법치국가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법을 보고 법대로 국민이 행동을 하도록, 생활을 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하게, 법대로만 하면 문제 안 되는 거. 응? 지금 현재 내가 행동할 때 법 보니까 이거는 뭐 처벌 대상 아니고 하니까 난 해도 되는 거다. 그럼 마음 놓고 했는데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법 만들어서 과거 일까지 처벌한다면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 아냐. 이거 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이거는 법치국가에 비춰봐서 이건 좀 곤란하다. 응? 그래서 특히 이제 포인트가 이제 나중에 법 만들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거 있잖아. 처벌하고 뭐 불이익 되는 거는 원칙이 어떻게 돼? 과거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응? 자, 관련해서 우리가 소급이라는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이해했죠? 과거 일에. 그런데 과거 일에 소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용어 알고 가자. 그 밑에 보면은 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고 부진정 소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좀 생소하죠? 자, 진정 소급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자, 진정 소급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첫째 동그라미 1번에 신법이, 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미 다 빗줄 치지 말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야? 이미 종결된 사. 응?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미 종결된 사. 그러니까 봐. 새 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새 법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종결 끝났어. 다 끝난 일에 새 법을 적용하는 거 있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진정소급이라고 부른다고. 응? 새 법 만들기 이전에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새 법을 적용하는 거. 응? 자, 이걸 진정소급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뜻 이해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진정소급은 허용이 되는 거야? 금지되는 거야? 응? 동그라미 2번에 결론 나왔지. 어떻다고? 원칙적으로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 응? 이렇게 결론. 그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봐. 그럼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갑자기 불이익 주고 이런 거는 법치국가 원칙에서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응?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 우선 생각나는 거. 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 만들더니 이런 법 만들었어. 나중에 법 만들더니 그 전에 받았던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어. 세금을 줄여준대. 그렇게 만들어지더니 6개월 전에 냈던 세금도 이 바뀐 법에 따라 세금 받았던 거 일부 돌려준대.
그러면 오히려 국민한테 이익되는 법이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서프라이즈, 그지? 꽁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 같잖아. 야, 이래서 이게 국민한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만든 법을 과거 일에 소급 적용해서 해주면 국민한테 오히려 이익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 결국 과거 일에 소급 적용하는 걸 막자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게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법 만들어갖고 처벌하고 이런 거 막자는 거야. 자,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우리 판례를 통해서 상세히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둘 거. 이번에는 뭐야? 부진정 소급이죠? 자, 부진정 소급의 키워드 똑같이 공부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에 부진정 소급이란 어떻게 소급 적용하는 걸 부진정 소급이라 그래. 자, 보자. 이게 세법이 이제 제정돼서 세법 제정된 말이에요. 그런데 세법 제정되기 이전에 그 전에 과거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종결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아직 계속 세법 시행되는 날까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법을 요 때부터 생긴 일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니까 과거에 시작된 시점까지 이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야. 이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응? 그래서 부진정 소급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의 가장 핵심 단어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 응? 이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안 끝난 일이지. 과거에 시작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일, 세법 시행할 때까지. 그러면 그 세법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 시작된 시점부터 거기다가 세법을 적용하는 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그래. 이해돼요? 응?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대? 동그라미 2번. 응?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건 정반대네. 원칙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 반대로 기억하세요. 꼭 알아둘 것. 네. 일단 이게 핵심 결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우리 판례의 입장,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응? 그럼 몇 가지 판례를 공부해보자. 자, 먼저 진정소급에 대해서 공부하면 1번 뭐라고 내놨어요? 응? 새 법을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어떻게 된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유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니까 어느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대? 응?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반대로 과거에 끝난 일에 세법을 적용해 주면 오히려 국민의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 증진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 오히려 국민에게 이런 이익 주는 특별한 경우에는 뭐야? 과거 끝난 일에 세법을 적용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진정소급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다. 두 번째. 근데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논리예요. 근데 1번은 대법원, 2번은 헌법재판소. 취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번도 논리 똑같지. 과거 끝난 일에 대해서 세법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서 원래는 허용이 안 되는 건데, 여기 특히 2번 이거 잘 중시. 2번에다가 포인트를 둬. 2번에 그 진정소급 입법,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경우 나왔죠? 응?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읽어보자. 어느 때?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뭐야? 과거 상태에 대해서 국민이 이대로 될 거다라고 신뢰하고 있었던 걸 보호해 줄 필요가 별로 크지 않은 경우. 응? 그래서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응? 그 다음에 과거 끝난 일에 세법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마지막. 국민의 과거 상태에 대한 신뢰 보호해 줄 필요성, 요청보다 그거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과거 끝난 일에 대해서도 세법을, 특히 불리한 내용의 세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마지막 부분, 응? 과거 일에 끝난 일에 세법을 적용하면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시험은 주로 2번 가지고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우리의 진정소급은 원칙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는 사유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허용된다. 응?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로 3번인데 이건 외우지 말고 3번에 국가에서 법을 새로 만들었대. 무슨 법 만들었어? 응?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가 뺏어가는 거야. 응? 재산 땅 같은 거 조사해서 이 땅 일제 막 협력하고 응?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가사받은 땅이다. 재산이다. 이런 거 그 의심되면 그 조사해. 그래서 그게 친일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 되면 국가가 몰수해 가는 법이야. 응?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어? 90년대 만들었어요. 1990년대. 응? 늦어도 한참 늦어. 이거 원래 언제 만들었어야 되는 법이야? 일제로부터 해방 후 바로 만들었어야지. 응? 그때 안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늦어서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해방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을 배우지만 해방 후 일제에 협력하고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숨었어요. 도망가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다 자기네 재산 다 뺏기고 처벌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 오히려 미군정 응? 그대로 다 응?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일제시대 관리했던 사람들 다 재등용하고 그죠? 거기다가 이승만 정부도 다 그대로 유지시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친일파로 아주 등용합니다. 중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우리 역사가 이렇게 꼬이게 된 거야.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기회를 상실함을 통해서 나라 파는 일에 협력하고 했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해방 후에도 청산 안 되고 딸덩거리고 잘 살아. 그럼 우리가 똑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독립운동하고 하겠어? 응? 이건 문제야 우리나라 진짜. 제대로 청산이 안 된 거. 응? 응. 청산할 거는 청산하고 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게 응? 90년대 후반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법 만들어갖고 조사. 이랬더니 그 친일 후손들이 친일 재산 물려받은 그 후손들이 아니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왜 나중에 이 법 만들어서 응? 그 친일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뺏어가냐? 이런 법은 뭐야? 국민의 재산을 나중에 만든 법을 과거에다까지 적용해서 뺏어가는 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진정소급이 하는 법이다. 이거 헌법에 어긋난다. 이거 위헌, 무효라고 판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거야. 이 법 자체에 위헌 신청. 그런데 다행히도 판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아까 그 바로 위에 2번 보면 원래 과거 끝난 일에 대해서 새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불리한 법 적용하는 건 원칙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다면서 쭉 밝히고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에 두 가지를 끌어들였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이거 첫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응? 그치? 원래는 일제에 협력해가지고 막 잘 호의호식하던 자 해방이 딱 되면 이거 다 이제 법 만들어서 이게 다 몰수당하고 할 거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시기적으로만 늦게 된 것 뿐이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두 번째 물론 이거 이 법 만들어서 재산 뺐으면 뭐야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법이지 응? 하지만 뭐야 그렇게 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지. 우리 민족정기 확립하고 응? 바로 그런 과거의 과거 상태를 신뢰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그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진정소급하는 내용의 법이지만 허용되는다 하는 게 판결이잖아요. 응? 이해됐죠? 자, 관련해서 너무 판례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진정소급에 관련된 법을 보도록 하죠. 부진정소급 어떻게 됐어요? 자, 1번 읽어보면 뭐랬어?
법령 불소급 원칙은, 그러니까 과거 일에 세 번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어떤 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과거에 완성 내지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과거 끝난 일에 대해서 새 법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원래 의미이지.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 뭐야?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띄어? 계속 중이래. 계속 중인 사실. 즉, 새 법이 시행하는 날까지 과거에서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 또는 새 법 시행하기로 된 날 이후에 생기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새 법을 적용하는 것까지 그거 못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새 법 적용하는 걸 우리가 부진정소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째 줄, 셋째 줄은 부진정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3번 또 체크해보자. 3번을 보면, 자, 3번 또 같이 읽어봐. 3번 뭐라고 나와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여기도 뭐가 키워드가 돼? 응? 진행 중이잖아. 끝난 일이 아니잖아. 진행 중이라는 게 벌써 눈에 탁 키워드로 들어야 돼. 진행 중에 있는,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이런 거에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인데, 그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만, 이 3번 판례의 핵심은 이제 이거야. 하지만 이것도 허용 안 되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 3번 판례의 두 번째 줄 뭐야? 과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에 새 법을 적용해야 될 공익상의 사유와, 또 뭐야?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거, 신뢰 보호해줄 요청사의 교량이라는 건 이익을 비교하는 거야. 응? 교는 비교한다는 뜻이고, 양은 이익을 형량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익 비교해 볼 때 뭐가? 과거 상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이 입법자의 법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요 판례 이제 3번 중시하는데, 요 말 뜻이 뭐야? 응?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새 법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된 날, 시행일 이전에 과거에서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도 과거 상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게 나오면 부진정소급도 허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입법자가 그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 두는 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보호 필요성이 더 크면. 응? 그래서 3번 판례 중시하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4번 판례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4번을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4번에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하는 조세, 이렇게 나오지? 그 말 뜻 풀어보면 어떻게 돼? 세금을, 조세니까 세금이라고 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세금이 그러냐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세금이 그래요. 소득세.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일하지? 응? 공무원이 됐건 뭐 직장, 일반 회사에 되건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근로소득이라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 세금이 1년 동안을 단위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총액 얼마,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응? 그러면 세금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라는 걸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건데, 바로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을 과세되는 조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득세가.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중요한 단어, 과세년도 진행 중. 이 단어가 결정적 키워드가 됩니다. 과세년도 진행 중에 뭐야?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대. 개정이 됐대요. 어떻게 바뀌었대?
국민한테도 세금을 많이 내도록 요건이 가중됐다는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핵심은 여기야, 여기.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아직 요 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9월에 세법이 개정이 된 거야. 세금 더 많이 내도록 개정돼서 이때부터 시행된대요. 응? 그러면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될 때, 자,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이에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내고, 이건 더 많이 내도록 바뀐 거야. 1월부터 8월 달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의 예전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해서 내고, 이렇게 하나?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뀐 법, 자 보자. 이게 지금 이게 새 법이라고 돼. 새 법이 시행되는 날 1월 1일에 시작이 된 일인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나고 계속 진행 중이야. 언제 끝나? 새 법 시행일 이후 12월 31일 날 끝나는 일이야. 그러면 새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됐으나, 과거에 시작되냐? 진행 중인 일이잖아. 진행 중인 일이니까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해? 1월 1일부터 소득에 대해서 이 법 적용해도 되는 거야. 이게 부진정 소급의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우리 4번에 보면 과세년도 진행 중이라는 다른 거야. 진행 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이는 두째 끝에 어떻게 돼? 부진정 소급표.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럼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이 허용되는 거지? 원칙이 허용되니까 이 바뀐 법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12월 30일까지 전체 소득에 대해서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해야 된다. 응? 부진정 소급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과세년도 개시 시 1월 1일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바뀐 법이 소급 적용된다. 응? 자, 4번. 나머지 5, 6, 7, 이게 다 그런 사안들이에요, 다. 응? 계속 새법 시행될 때까지 되기 전에 끝난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4번을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잘 쓰였던 거. 예. 자, 그렇게 정리하면 이 부분 파트는 일단 어느 정도 됐어요. 응?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쌍괄호 3번 효력의 소멸 파트로 가세요. 자, 그럼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 법이 효력이 없어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언제 만들어 없어질까? 그럼 법을 만들면 이 법 필요 없다 그러면 또 폐지시킵니다. 응? 이 법은 몇 월 며칠자로 효력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법을 또 만들어요. 응? 자, 어쨌든 효력이 소멸하는 거. 예, 동그라미 1번 공부합시다. 1번에 무슨 단어 공부하냐면 한시법이라는 단어. 한시법 설명 안 해도 그냥 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의 법은 딱 언제까지만 효력 갖는 거로 정해놓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응?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2019년 12월 31일 밤 12시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애초부터 효력 기간을 정해놓고 만드는 법. 보통의 법은 안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한시법은 그 유효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응? 1번만 알아도. 2번은 너무 당연한 거. 응? 그러면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언제까지 효력 갖는다고 정해놓지 않은 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명시적으로 폐지시키는 경우, 명시적인 폐지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위헌 판정받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응? 단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키워드 하나 공부할 건 뭘까? 자, 두째 줄에 보면 묵시적 폐지. 요거 밑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묵시적 폐지라는 단어. 묵시적 폐지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간접적 폐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응? 그러니까 그 밑에다 묵시적 폐지, 그 밑에다 괄호치고 간접적 폐지, 이것도 좀 기입해 주세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도 해서. 그럼 그 앞에 설명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폐지시킨다고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 그 법은 놔둔 채 어떻게 돼?
그하고 내용이 충돌하는, 내용이 틀린 새 법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 그 상위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뭐야? 특별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효력이 같은 법 사이에는 나중에 만든 법을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의 충돌을 해결한다고 그랬었죠.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새로 만들어진 법이 기존에 있는 법보다 상위법이면 기존 법은 효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응?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묵시적 폐지. 그러니까 법은 경우에 따라 묵시적 폐지 방법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말 뜻을 이해하자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 별건 없고 대신에 판례 하나 더 알아봅시다. 자, 판례 보면 밑줄 하나 공부합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셋째 줄에 뭐라고 써요? 개정 법률이 밑줄치 문구 써 있죠?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게. 여러분 보자. 전문 개정이란 말의 뜻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법 규정의 거의 전부가 개정이 됐다는 뜻이야. 응? 그러면 어떤 법 규정 거의 전부가 개정이 됐다면 말은 개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 기존의 법 폐지하고 새로 법 제정하는 거 다를 바 없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전문 개정일 때는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종전의 본칙, 이게 이제 본칙이 뭐냐면 본문에 몇 점 이 규정 있잖아. 이 규정도 다 효력이 폐지된 거고, 그 기존의 법에 딸려 있던 부칙 있지. 그 본문 규정 쭉 있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부칙 제1조 2조 이 부칙에 딸려 있는 규정도 같이 다 소멸한 거로 보는 게 맞다. 응? 그래서 그대로 문구. 네, 그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은 어디까지 지역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느냐? 지역적 효력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원칙. 첫째 줄 원칙이 뭐래요? 그 법을 만든 기관에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은 전 법을 만들면 전국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률 만들면 전국의 효력이 있는 거고, 응? 대통령도 전국에 권한 행사하는 기관이죠? 대통령령이라고 대통령이 법 만들면 전국의 효력이 있는 거다. 근데 인천광역시장이 법 만들면 어떻게 돼? 원칙이 인천광역시 관할 부역 내에서만 효력 갖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전국에 효력이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 갖는 게 원칙이겠죠. 그건 설명 안 해도 이해되죠? 하지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또 포인트를 두면 각각 예외가 두 가지 있죠. 국가기관이 만든 법이라도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만드는 법도 있어요. 응? 거기 보면 예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국가에서 만든 법인데 세종시 특별법 이런 거 만들면 세종시에만 적용되고, 뭐 제주도 특별법 그럼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기관이 만든 법이라도 일부 지역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나 규칙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까지 적용되는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셋째 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만든 법이야. 조례 규칙, 그죠?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저기 충청남도 태안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뭐야? 공무원들 연수원을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공무원 연수원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규정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지. 하지만 지역은 태안에 있는 시설이야. 거기에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거지? 근데 예외가 있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 법이 적용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건 외국과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응? 거기 치해복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지역 시설 내부에 있지만 조약에 의해서 외교 공관, 또 주한 미군 부대 안, 뭐 이런 데는 미군 시설, 미군 구역 이런 데는 또 우리 법이 적용 안 되도록 조약에 의해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근데 대인적 효력은 사람에 대한 효력이죠. 거기 우리 용어 알고 가자. 원칙에 보면 속지주의 말 나와요. 속지주의. 그 단어 밑줄 속지주의. 무슨 뜻입니까? 지가 우리 영토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영토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속지주의입니다. 응? 그러면 무슨 말이 돼?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외국인 우리나라 법 따라야 돼요. 우리 속담 있지.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된다. 뭐 그게 속지주의 가리키는 거예요. 응? 속지주의 원칙. 그래서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우리 법 적용 받습니다. 응? 엊그제 보니까 뭐 했더라? 어젠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어제 나온 거는 이제 이화여대, 응? 이화여대 남학생들도 뭐 기숙사 있대.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 가지고 뭐 한국어 배우러 오거나 뭐 이런 외국 유학생들, 남학생들도 국제 기숙사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서 뭐 교육받나 봐. 근데 어제 간단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화여대 그 기숙사에 여자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 그 여자 샤워실에 남학생이 들어가갖고 샤워하고 있는데 밑으로 휴대폰 넣어가지고 찍다 걸린 거야. 응? 막 소리쳤겠지? 막 도망갔는데 CCTV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자꾸 보니까 일본인 유학생이야. 일본인 유학생. 응? 또 샤워하던 여학생도 일본인 유학생이었대. 어쨌든 그래서 근데 걔 국적이 일본인이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잖아. 우리 법에 따라 검거.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고 처벌됩니다. 응? 그래서 일단은 못 나가게 출국 정지시켰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기사가 나왔어. 응? 얼마 전에 또 우리 광주에서 무슨 국제 수영대회 있잖아. 그것도 일본 사람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카메라로 찍다가 걸렸잖아. 그것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법 따라야 되는 거야. 응? 속지주의. 한편 속지주의 원칙이면서 또 뭣도 적용? 우리나라 또 뭣도 적용해? 그 옆에 속인주의. 그럼 속인이면 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법 세상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국민은 따라다니면서 적용되는 거예요. 응? 그죠? 그게 속인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 하에 속인주의도 또 적용되는 거야. 두 가지 다 적용. 응?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다 우리 법 적용되며 또 속인주의 둘째 줄에 속인주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나가도 우리 법 따라다니면서 적용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예외는 이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법을 적용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국제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왜 우리나라를 방문한 무슨 외국 대통령, 외국 수상 이런 거 있지? 외교 사절로 온 사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 있잖아. 응? 이거 뭐해? 우리 법 적용 안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야. 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 갔지? 미국 법 적용 안 받아요. 국제법에 따라야 돼. 응?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죠. 또 우리 주한미군도 조약 맺어서 우리 법 적용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응? 그런 예외가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국내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 법을 다르게 적용하게끔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잖아. 우리나라 땅 중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땅 사기 시작하면 다 살걸? 그죠? 그럼 그냥 중국 땅 돼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걱정돼. 그래서 우리나라 땅 법으로다가 외국인이 못 사는 땅이 있어요. 응? 그런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있는 서울 땅 다 중국 사람이 다 사버리면 중국 땅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법으로다가 외국인이 땅을 살려면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한하는 규정, 국내인한테는 제한 안 하면서 그런 규정을 따로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우리 일반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우리 스스로 법으로 차등 다르게 이제 하는 법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특별히 꼭 안 해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뭐 3개 있는데 2개만 그냥 거의 잘 안 나오는데 1번을 보면 1번 판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우선 또 1번의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이래. 대한민국 국민.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말하면 제1동포인데 첫째 줄에 일본에서 영주권을 얻었대. 그러면 영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영주권은 일본에서 그대로 보면 영원히 거주. 그러니까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격 부여한 거야. 그렇다고 일본 국민 된 거 아니야. 일본이 어떤 사람이 영주권을 줬다. 일본 국적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일본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권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국적은 어디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지? 외국인 취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외국인 안 됐잖아. 일본 국민 안 됐잖아. 영주권만 받았지. 국적하고 다른 거예요. 영주권 주는 건. 따라서 읽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겠죠? 이해됐어요? 미국에서 영주권 얻었다. 그럼 뭐야? 미국 국민 된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이해돼요? 미국 국민이 되려면 미국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미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자, 우리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역 대한민국 영토예요? 아니에요? 북한 지역 대한민국 영토예요. 응? 자, 우리나라 최고법 무슨 법? 헌법,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 섬으로 한다. 한반도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 영토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야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 그랬고 북한도 또 지네들도 헌법 있지? 북한도 헌법 있어요. 그럼 북한 헌법은 또 어떻게 해놨겠어? 이 남한 지역까지 다 북한은 뭐라 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하여튼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 한반도 전체가 다 북한 영토라고 서로 그러고 정하고 있는 관계 그 사이야. 우리가 서로를 인정 안 해요. 응? 법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북한 지역 대한민국 영토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일 정권은 이게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해? 우리 정부가?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예요. 김정일은 반국가단체의 괴수야. 잡아서 처형해야 할 자야.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 따지면. 응? 그런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특이한 관계예요. 자, 어쨌든 논리가 자, 북한 사람인데 북한법에 따라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 해외 공민적, 그러니까 해외에 머물 수 있는 아마 그 자격을 인정받았나 보지? 그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중국에 머물다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 남한으로 들어온 거야. 응?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첫째 줄에는 북한 법, 북한 국적, 북한이 발행한 이런 여권 공민적 이거 법적으로 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읽어보면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곳이고, 응?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만 있고, 응? 따라서 북한 국적이니 북한 법이니 북한 여권 이런 건 아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다. 그 사람 북한 주민이지만 그 부모가 과거에
조선 사람, 조선 국적의 조선인이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응? 그런 취지의 판결. 그래서 가볍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 관한 법이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게 되는가, 응?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응? 대인적 효력, 이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적 효력 부분이 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한 꼭지가 이 효력 범위가 짤막하면서도 꽤 시험에 곧잘 나오는 영역이니까 공부 잘 해둬야 됩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